네, 안녕하십니까. 예, 2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달에 뭐 했어요? 국회직 8급 끝냈고, 국가직 7급 어드밴스드에서 끝냈고, 베이직에서 국가직 9급 끝냈고, 지방직 9급까지 했습니다. 이제 지방직 7급 들어가겠습니다. 7급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법규명령은 행정입법의 일반 추상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 정의 자체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추상성을 띠고 있는 건 우선 맞는데 항고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맞는 걸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뒤에 거 먼저 보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의 경우에 있어서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헌법 제13조를 생각을 하시게 되고, 13조 1항에 보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13조 1항에 보게 되면 형벌법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이중처벌은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고 하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형벌법규 소급금지 원칙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형벌법규 소급금지 죄송합니다. 형벌법규 포괄적 금지 원칙, 소급은 방금 얘기한 거고, 포괄유임 금지 원칙, 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도출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먼저 형사처벌이라고 하게 되면 13조에서 이것을 법률사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법률사항, 법률로서 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냐면 의회 유보원칙까지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의회 유보원칙이 적용되는가? 법률 유보원칙의 내용 중에서 의회 유보원칙은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죠.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의회 유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헌법상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거나 아니면 조세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라거나 아니면 손실보상은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거나 아니면 권한위임 같은 경우엔 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만 우리가 법률 전속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률 전속사항이다. 이것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입법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률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 전속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입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범죄 구성요건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구성요건,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이고 어떤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하고, 이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위임을 할 때 형벌인 점에 있어서 형벌의 종류하고 상한선을 그어서 위임을 해줘야 된다. 이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밑에 3번하고 연결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보시게 되면은 22조 본문하고 단서가 이렇게 있죠. 본문 있고 단서 있고 했을 때 단서 부분, 단서에서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조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권리제한, 그 다음에 의무부가, 그 다음 벌칙조례, 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벌칙조례 이 부분은 방금 2번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 벌칙조례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이야기한 대로 형벌법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되고,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면 얘는 구체적인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개별적 구체적 위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구체적 위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구체적인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만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일반적인 위임, 그러니까 예, 헌법 제75조에 있는 시행령, 95조에 있는 시행규칙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도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예,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예, 위임을 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것을 족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대해서는 포괄 위임이 허용이 된다 이거죠. 얘는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이유, 포괄이 가능한 이유는 그 지역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원들 역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 위임을 허용한다.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바, 이 규칙은 법규명의 형질을 가진다. 이렇게 제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오는 게 헌법 제 114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114조 6항에 나올 겁니다. 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75조에서 시행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이거 말고도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선관위 규칙, 그 다음에 국회 규칙, 그 다음에 법원,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헌재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얘는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이다 라고 하게 되고요. 이 예시 규정이다 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감사원 규칙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얘는 법규명령을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시 규정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열거 규정 아니고 예시 규정이에요. 예시 규정이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2번, 3번, 4번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1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1번으로 다시 한번 따라와 보시게 되면 행정 입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형식이 법규명령이냐 아니면 행정규칙이냐, 그 내용이 법규명령이냐 아니면 행정규칙이냐에 따라서 법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법규행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행규법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행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이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고, 그 다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고,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서 말입니다. 1번하고 3번 얘기하는 거죠. 1번하고 3번 두 개 잡아갖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전부 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지금 전제를 깔아놓고 우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법규명령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 학설에 따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디까지를 법규명령으로 봐요? 여기까지를 법규명령으로 보죠. 3개까지 법규명령을 보고, 법규명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법규범위잖아요. 그래서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1번, 2번, 3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2번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신경 안 쓸 거니까 버리는 변수고요. 1번하고 3번하고 끌고 들어가게 되면 법규명령의 내용이니까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고 들어가서 다시 3개로 나누죠. 첫 번째, 전형적 법규명령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집행적 법규명령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처분적 법규명령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1번하고 2번 이게 뭐예요? 1번하고 2번 이게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잖아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3번. 3번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죠. 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다 이거야. 하지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광의의 처분적 법규명령은 여기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포함되는 거고 얘네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데, 그런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2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미약품 사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릴리제약 주식회사, 보건복지부 고시사건, 약재 상한액 금액 고시사건, 다 같은 사건이죠. 그 사건 지금 1번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금 그 얘기에서 1번을 틀린 질문으로 좀 출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에 대한 일반법이다.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은
언제 있었냐? 얘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 행정절차법에 대한 제정안이 나왔을 때 그때 포함이 돼 있었다고 했죠. 포함이 돼 있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얘는 행정절차법 어디 갔니? 저 앞에 거 행정절차법 얘는 199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1996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저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은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현재도 없는 상태죠. 현재도 없는 상태다.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하여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틀린 지문으로 내도 할 말 없는 거라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행정계획에서 인정되는 재량은 재량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형성의 자유. 형성의 자유 이게 다 맞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형성의 자유하고 재량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판례가 그동안에는 재량이라고 말을 해왔고 최근에는 형성의 자유라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판례 가지고 지금 문제를 출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우선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맞을 수 있다. 그럼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그거 맞는 거죠. 그렇게 치게 되면 뭐랑 비교했을 때 행정재량 이거죠. 행정재량. 행정재량이랑 비교했을 때 계획재량, 이 계획재량 말고 무엇도 마찬가지다. 경찰재량도 마찬가지다. 경찰재량도 역시 일반재량과 비교했을 때,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면 그만큼 필터링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유의 한계 법리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계획재량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도 형량명령 원리라는 게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재량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도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재량이든 경찰재량이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우선 받고 하나 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추가된다. 오케이. 계획재량,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지금 여기 표현 좀 이상하게 하셨는데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를 안 지켜주고 계시는 상황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거나 이거 판례 표현이 아니에요. 판례 표현에 따르게 되면 형량의 혜태죠. 얘가 형량의 혜태. 이게 판례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교수님들도 그냥 판례 표현 따라가십니다. 형량의 누락 이거는 형량의 흠결이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걸 형량의 흠결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 불비례 같은 경우 오형량 이렇게 얘기하죠. 객관적 정당성이 깨진다. 객관성과 정당성이 깨진다. 오형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바로 형량명령 원리 특유의 한계 법리로서 형량명령 원리 위반입니다. 형량의 하자가 인정되면 그것도 위협해질 수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행정계획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 행정계획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계획 보장 청구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실체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 변경 청구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체적 권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내용에는요, 첫 번째 계획 존속 청구권이 있을 수 있고 그대로 존속시켜달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계획 이행 청구권이 있을 수가 있겠고 계획을 집행해달라. 그리고 계획을 집행한다면 준수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대상 조치 청구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손해전보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전보 청구권에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청구권이 나눠질 수가 있을 테고요. 이런 거 다 인정 안 됩니다. 다 인정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손실보상 청구권만 인정될지도 모릅니다. 인정될지도 몰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협의의 계획보장 청구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그 다음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은 이미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폐지나 변경을 해달라고 재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실체적 권리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권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줘야 되는데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돼줘야 됩니다. 계획 변경 신청권. 우리가 알고 있는 응답 신청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계획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가 판례 입장이죠. 세 가지 예외 사유가 있을 뿐인 겁니다. 신청권이 깨지게 되면은 청구권은 인정이 될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질문한 겁니다. 다음 문제. 협의의 소유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되겠죠? 병역법상의 의무 부과입니다. 했을 때 이것을 거부했어요. 해제 신청을 했다. 해제는 뭘 말하는 거야? 취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명처분이죠. 하명처분. 공익근무요원 소집 결정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취소 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계속 공익근무는 근무를 했어요.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나게 되면 당연히 소집 해제를 해주겠죠. 그래서 소집 해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 놓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각하되겠죠. 뭐에 걸리겠어요? 효리상 인가의 효리에 걸렸죠. 그래서 소집 결정 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이 된 상태고요. 저 소집 결정 처분 때문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이익 침해 상황도 역시 해소가 된 상태고요. 효리에 걸렸고 특별히 부수되는 이익은 걸리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였다면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우선 여기서 돌아갈 의사가 없다라는 전제를 까셔야 되는 겁니다. 돌아갈 의사가 없다. 고등학교, 물론 전제는 뭐가 걸리는 거야? 이거 사립학교 아니죠? 사립학교는 퇴학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국공립입니다. 국공립학교. 국공립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처분입니까? 그렇죠. 영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입학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처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입학허가 결정은 영조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철회 처분이 바로 퇴학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이 얘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얻었어요. 검정고시 봐가지고. 그러면 얘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안 돌아간다는 전제 깔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돌아간다는 전제 깔면 당연히 소액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상회복 불가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원상회복 불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다시 재입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아도 퇴학 처분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퇴학 처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신분과 명예의 차이가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인격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봤던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서 이런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는데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학교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사시 합격했는데 뭐하러 돌아갑니까? 그죠? 학교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돌아간 의사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퇴학 처분, 정학 처분 받은 부분에 대한 인격적 이익은 인정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랑은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학력이.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 국공립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이 인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격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변수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변수입니다. 여기서의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변수는 의미가 있는 변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학 처분에 따른 인격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공립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못한 학생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분에서는 얘가 아까 제가 넣었던 변수 있죠? 돌아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반적으로 안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돌아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영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자력 건설로 갑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 가처분 원자력 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역시 원자력 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따르게 되면 전원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제일 먼저 받아버리게 되면 부지 사전 승인이 딸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되는 인허가로. 그 상황 아닙니다. 그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냥 부지 사전 승인 제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전원개발 승인을 받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부지 사전 승인을 받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받고 전원개발 승인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법에서 부지 사전 승인을 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별도 신청이 들어가서 승인이 나온 상황,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상황, 이게 독립해서 나온 상황을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독립해서 나온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인허가 의제 제도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전원개발 승인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부지 사전 승인,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다? 앞에 거는요, 단계적 행정결정이죠. 단계적 행정결정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단계적 행정결정으로서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세 개 모두 다 처분성 다 인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 얘는 최종적 허가, 얘는 최종적 허가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다 하게 되면 얘가 흡수되죠. 서로 흡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뒤쪽으로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이 친구의 효력이 소멸이 됩니다. 얘는 그 중에 뭐에 해당해요? 얘는 사전결정에 해당을 하고, 사전결정,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가 안전하다 하는 판단을 사전에 받아낸 겁니다. 사전결정이자 얘는 또 부분허가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분적 완결허가로서 부분공사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계적 행정결정 이렇게 된 거고, 단계적 행정결정은 최종적 결정에 흡수되는 것이니까 얘는 효력이 소멸합니다. 소멸하게 되면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했었다라고 하더라도 각하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뒤쪽에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변경 가능할 테고요. 예, 이렇게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요, 예, 1번 이 친구의 위법을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의 고의한 위법 주장 당연히 되는 거지. 소외 대상이 얘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단계적 행정결정 얘의 위법도 같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에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허가란 말이에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면은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는 그 건축허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접이 어디로 인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북쪽입니다. 북쪽에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이 지금 북쪽이라고 치시고, 이쪽이 남쪽이라고 치시고, 여기가 동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아무데나 하나 갖다 놔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너 왜 이렇게 밑으로 가 있냐? 예. 얘가 건물을 여기다가 짓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원고입니다. 얘가 원고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해가 비치잖아. 그렇죠? 해가 남쪽에서 비친다는 사실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 비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일조권 침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격거리를 띄워버리게 되면 해가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너무 붙어 있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일조권 침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조권 침해, 건축관계법령에서는 일조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라는 생활 환경상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고적 격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송 도중에 걸지 못했습니다. 집행정지를 걸지 못했고 결국 건물은 계속 지어졌고 완공이 돼버렸다. 그러면 말입니다, 완공이 되면 이것을 원상회복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원상회복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 행정처한테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되죠. 이때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과제거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결과제거 청구권 요건. 결과제거 청구권은 그것이 공행정작용이어야 하고요. 공행정작용. 그 다음 두 번째, 위법한 결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법률상 이익이 침해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법률상 이익의 침해. 네 번째, 결과 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되는 사실적인 가능성과 법적인 허용성, 그리고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인정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과 있습니까? 그렇죠.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아무 결과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건물을 지어버리게 되면 결과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결과를 제거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공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건축 허가가 문제입니다. 이거 인정되고 있는 상태죠. 결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일조권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이 되죠. 예, 사실적으로 건물 부시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금지되는 거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위법 앤 기대, 이겁니다. 현재 이 건물은 적법한 건축물이죠. 건축 허가가 살아있으니까 허가받고 지은 건물 맞는 겁니다. 현재까지 적법한 건축물인데 여기서 만약에 저 건축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쳐보세요.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일로는 연결될 수 있지만 일로는 연결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건축허가 없던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어져 있는 건물은 위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법에서 위법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실익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결과제거 청구권이 성립이 돼서 내가 결과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예, 기대 가능성 왜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물을 부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경찰권 이거는 완전히 강론이고요. 급부행정 요거는 강론인데 총론입니다. 강론인데 총론이고 급부행정에 대한 강론의 급부행정 파트인데요. 공물법 파트입니다. 공용 페이지가 없는 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시효제도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고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겠고 취득시효, 소멸시효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취득시효 쪽인데 취득시효 발생하는 쪽입니다. 민법 245조에 따른 취득시효가 적용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행정재산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행정재산은 곡물입니다. 그죠? 곡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사물입니다. 그러면 곡물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지금 이거는 행정재산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 곡물법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곡물의 취득시효 가능성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강론을 아예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가능성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생각을 해보시냐면요. 이거는 곡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죠.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매각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매각 안 되는 거라고 했죠. 얘는 매각이 안 됩니다. 매각이 안 된다. 다시 말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사건을 설정할 수가 없다. 사건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쪽 모두 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사건을 설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얘는요, 일반 재산은 현재 행정 목적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매각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서로 거래 행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설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법상 거래가 되냐 이겁니다. 지금 얘기가. 사법상 거래가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위에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취득시효는 뭐냐는 겁니다. 저거는 사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 이건 매각과 똑같은 겁니다. 사법상 거래가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245조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245조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적용하려면 곡물이 소멸해 줘야 되는 거야. 곡물이 소멸해서 사물로 바꿔줘야 되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주어야만 비로소 여기에 있는 245조에 있는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가 있다. 도로법상 허가의 대상인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 사용이다. 그렇죠. 곡물의 사용관계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곡물의 사용관계. 곡물의 사용관계 뭘 가지고 보는 거예요? 곡물은 그 목적에 따라 공공용물과 공용물 그리고 보존곡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당연히 공공용물입니다. 얘는 당연히 일반 공중에 사용되는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나눠졌죠. 일반 사용관계. 일반 사용관계가 있고 특별 사용관계 이렇게 있었고 일반 사용관계 아니면 특별 사용관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일반 사용관계는 본래 목적대로 즉 일반 공중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무상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개 중에 하나가 깨지면 특별 사용관계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특별 사용관계 다시 4개 나누시고 허가 사용관계가 있고 특허 사용관계가 있고 관습상 사용관계가 있고 계약상 사용관계가 있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2개 들어가시고요. 2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는 일시적인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계속적 사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라고 치게 되면 이거는 도로 사용 허가가 되는 겁니다. 도로 사용 허가. 이거 도로라고 치게 되면 도로 점용 허가가 되는 겁니다. 도로 점용 허가.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도로 사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얘는 일시적 사용, 얘는 계속적 사용 이렇게 되는데 이 계속적 사용 이 부분이 바로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은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문화재 보호법 얘기하는 거죠. 문화재 보호법 얘기하는 건데 문화재 향유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인류 문화 공영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문화재를 뭘 향유할 이익이 사람한테 있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에게 그런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재산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이를 거부한다. 먼저 허가 보시면 되는 거죠. 허가. 사용수익입니다.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양쪽 모두 다. 국유재산법은요 1976년, 그 다음 공유재산법은요 2007년도, 5년도 1976년, 그 다음에 2005년도 이전에는 일반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의 준용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폐지됐단 말이죠. 국유는 76년, 그 다음 공유는 200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하라고 했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유재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 계약에 대한 준용 규정 때문에 저 사용 수익 허가를 과거에 사법상 계약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허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준용 규정이 있었지만 공유재산 쪽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속 특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야? 무조건 특허인 거죠. 무조건 특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물이잖아요. 곡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허라고 하게 되면요, 특허라고 하게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고, 특허는 쌍방적 행정이니까 신청권 법규상 인정됩니다. 거부처분 성립될 수 있고요. 따라서 제3자가 허가에 대해서 취송을 제기한다거나 상대방이 거부에 대해 취송을 제기한다거나 허가도 거부도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